네, 이제는 크레딧 시장, 금리와 주가 매칭하자면 조금 그렇게 풀어봐야 될 것 같은데 2021년도 초장기 채권 수급 전망 이런 주제로 하나금융투자 리서치센터 채권 애널리스트입니다. 이미선 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내년도에 국고채 만기별 발행 비중 올해와 어떻게 달라질지 아무래도 이 코로나 때문에 재정을 좀 더 많이 넓혀야 되고 집행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논란들이 많은데요. 네네. 10년물 비중이 가장 줄어들 전망인가 봐요. 네, 일단 이제 국고채 발행 규모가 이제 상당히 많아진다라는 게 일단 이슈가 되는 부분인데요.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4번의 추경을 하면서 국고채가 한 176조 정도 발행이 됐습니다. 네. 작년 대비해서 한 75% 이제 늘어난 거고요. 내년에 국고채 발행 규모가 이 올해 4번의 추경을 하면서 적자국채 많이 발행했던 요 176조랑 거의 비슷한 규모로 내년에도 발행이 됩니다. 근데 내년에가 지금 추경이 없는 상황에서 지금 본 예산만으로 이 정도 국채 발행이 결정이 된 거라서 일단 굉장히 확장적인 재정 정책으로 우리가 나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거를 충당하기 위한 국고채 발행 규모가 굉장히 많아지면서 이제 국제 시장에서는 이제 공급에 대한 부담이 좀 생기게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잘 소화를 시키면서 금리를 좀 안 올라가게 유지를 하면서 갈 거냐가 이제 관건이 되는 거고 이제 그거에 따라서 대출 금리나 이런 게 다 연동이 되기 때문에 금리가 너무 오르지 않도록 이렇게 조절하는 게 좀 중요한데요.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만기별 비중을 좀 조절을 해서 이번에 새롭게 내놓은 거는 이제 단기물 채권 발행을 좀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이라는 구간이 지금 새로 생겼는데 네. 전체 잔액에서 한 8에서 9% 정도로 우리가 국고채 2년을 새로 발행을 하기로 한 거고요. 원래는 이제 우리가 3년, 5년, 10년, 20, 30, 50년 이런 국고채 발행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2년을 새로 신설을 했고 이제 미국도 2년이 있고 이제 중국도 2년이 있고 보통 이제 국고채 2년 쪽이 이제 발행이 있는데 그렇죠. 우리가 이번에 신규로 2년 쪽 발행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장기 쪽 발행 규모를 좀 줄이면서 장기 쪽 금리가 상승하는 압력을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2년 쪽 발행을 좀 했고 10년 쪽이 그 과정에서 비중이 좀 줄어들면서 발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느 정도 이 일드 커브를 좀 조절하려는 움직임 네. 같은 느낌인데 네네. 결국에는 이제 국채를 발행하게 되면은 채권의 가격하고 이 시장 수익률 이른바 금리하고는 반대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발행 물량이 많이 들어오면은 채권 가격이 내려갈 거고, 네네. 근데 그만큼 이제 금리가 움직이니까 상승하는 네네. 10년물 장기채를 발행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장기 채권 수익률이 좀 더 튀는 네네. 그런 형태 때문에 조절을 하는데 네네. 2년 국고채 보통 2년 통한채가 있긴 맞습니다. 하죠. 네. 네. 2년 국고채 발행 신설에 따른 채권 시장 변화 이건 네네. 어떤 의미로 또 풀어봐야 될까요? 네, 일단 근데 2년 쪽이 발행이 되면서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이제 장기 쪽 발행 비중이 이제 줄어드는 이제 장기 쪽의 부담을 좀 낮추긴 했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2년 쪽 발행이 되면서 지금 단기 쪽에 대한 공급이 좀 많아지는 이런 효과가 생겼는데요. 그다음에 그동안 이제 통한을 보통 2년 만기로 발행을 해왔는데 이번에 국고채 2년이 신설이 되면서 통한채 만기는 아마 3년 쪽으로 발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약간 피해서 지금 발행을 하는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2년이나 3년 요 구간 안에서의 국고채 어떤 공급이 좀 늘어나는 효과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구간에서는 금리가 이제 조금 그 수급 측면에서의 상승 압력이 현재 좀 있고요. 예, 그런 영향을 좀 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대규모 추가 경기 부양을 내놨잖아요. 9천억 네. 달러 규모. 네네. 근데 채권 시장은 아직 반응은 안 하던데 10년물 금리 붙어버려가지고 네네네. 0.912 이렇게 되는데 네. 보통 이제 미국도 재무가 채권을 발행하고 연준이 채권을 사주고 네네, 맞습니다. 연준이 그래 대차대조표가 움직이고 네네. 우리나라도 이제 재경부 네네. 발행하면은 재무, 네네. 네. 맞나요? 네, 재경부? 기재부. 기재부. 네네. 하도 이름 자꾸 아, 바꾸고 네네. 기재부에서 채권 발행하고 내년 이제 재정 넓혀야 되니까 네. 한국은행에서 이제 매입을 하게 되는데 한국은행에서 국고채 매입 계획을 사전에 공표하기 시작했다고요? 네. 내년에 국고채 직매입 규모 변화가 좀 있을 것 같은가요? 올해 9월부터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한 달에 얼마씩 매입하겠다 이렇게 발표한 건 아니고요. 네. 이번 9월에 처음으로 연말까지 우리가 이제 어떤 기간에 걸쳐서 한 5조 원 정도를 이렇게 3번에 걸쳐서 매입을 하겠다 이런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내놨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약간 러프한 어떤 가이드라인을 처음으로 제시를 한 거고요. 그래서 아마 내년이 되면은 내년에도 이제 한은이 국고채 매입을 하게 되면 이 정도 수준의 어떤 가이드라인을 주면서 국고채 매입을 진행을 할 것 같고요. 일단 한은이 그 정도로 적극적으로 채권을 매입을 해준다라는 신호를 주는 거는 이제 채권 시장 금리를 좀 안정시키는데 이제 영향을 주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결국엔 금리 안정이죠. 지금 뭐
워낙 그 B2라는 게 많이 이슈가 되잖아요. 부동산 시장도 그렇고, 네. 증권 시장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신용대출 얘기가 이제 최근에 많이 나오다 보니까 너무 빚이 많이 늘어나는 거를 관리한다는 의미. 네. 그 빚이 많으니까 이제 금리 움직이면은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네네네. 큰일이 벌어지는데 금리는 기준금리하고 이제 시장금리가 나눠져 있으니까. 네네네. 자, 증권사의 국고채 잔고도 많이 급증을 할 것 같은데 보험사 네. 역시 수입수 보험료 감소에도 초장기채 순매수가 유지된다 이런 내용을 써주셨는데 네네. 채권시장 영향은 좀 어떻게 됩니까?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국고채 발행이 많아지면서 당연히 이제 여러 참여자들이 국고채에 대한 이제 플레이를 많이 하게 됐고요. 네. 그래서 증권사도 자연스럽게 이제 장기채에 대해서 이제 국고채 투자를 더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근데 어쨌든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단기로 투자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요 그 증권사들이 장기 채권에 대해서 더 많이 플레이를 하게 됐다라는 거는 그 영역에 있어서 변동성이 조금 더 커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단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고 상당히 많은 국고채 발행이 있는데 이거를 주로 소화를 해주는 기관은 이제 장기 투자 기관입니다. 그래서 연금이라던가 보험사인데요. 그래서 보험사나 이런 장기 투자 기관이 얼마나 이 초장기 국고채를 잘 소화를 해주면서 채권 시장을 안정시키는데 어느 정도 역할을 해줄 수 있느냐가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되는데 일단 보험사로 들어오는 자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험을 새로 가입하면 그 돈이 이제 보험사로 들어가고 그거 가지고 이제 보험사가 주식이나 채권을 매입을 하게 되는데요. 네. 당연히 우리나라가 이제 성숙 단계로 접어들면서 보험사로 들어오는 자금 유입도 좀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채권을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이 좀 떨어지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우려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올해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이런 자금 유입이 좀 둔화되긴 했지만 일단 보험사들 같은 경우에는 IFRS 17이라는 이 부채 시가 평가라는 제도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장기채를 계속 매입해야 되는 이런 필요성들이 있는 상황이라서요. 그래서 이제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고 상당한 초장기채에 대한 매수를 보험사가 좀 담당을 해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한 50조 이상 정도의 초장기채 매수가 있었고 내년에도 비슷한 정도의 국고채를 이제 매수를 해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내년에도 상당한 규모의 국고채 발행이 있지만 이런 참여들이 들어간다고 한다면은 국고채를 좀 소화를 하는 데는 그래도 아주 큰 무리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일반 투자자분들은 국고채 얘기하고 그러면은 무슨 얘기니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금리 민감합니다. 금융시장의 모든 것은 사실 뭐 주가를 이제 뭐 밸류에이션이라고 하잖아요. 고평가다, 저평가다 뭐 얘기들 논란이 많은데 네. 얼마 전에 파월 의장이 연준 의장이지만 했던 그 코멘트가 상당히 인식이 많이 돼요. 현재 금리 상태가 네. 낮다. 그래서 이제 위험 자산인 주식에 대해서 고밸류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다. 그러면서 이제 금리를 묶어두겠다. 네네. 뭐 그냥 단기 금리 쪽인 것 같긴 하고 네네. 커브를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일대를 네네. 세워야지 약간 경기 회복 시그널을 줄 텐데. 네네. 그래서 이제 이 금리 얘기를 하는 건데 네네. 죄송합니다. 잠깐 옆으로 빠졌어요, 제가. 네. 네. 미국의 달러채 수요는 좀 어떨 것 같아요? 해외 채권 투자? 미국도 이제 대규모의 국채를 발행하게 되는데 네. 좀 수요가 좀 탄탄한가요? 지금 일단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10년 금리가 현재 1% 이하이다 보니까 네. 사실 금리 메리트 측면에서는 굉장히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국채 말고 미국의 크레딧 채권, 그러니까 회사채나 뭐 이런 것들은 현재 2%대, 3%대 정도의 금리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국내 보험사라던가 국내 투자기관 입장에서 지금 국내 금리하고 미국 쪽 금리를 비교를 해서 투자를 네. 하게 되는데요. 조달 금리하고 투자 대상 금리하고. 네, 근데 이제 원화주 국채를 투자할 거냐, 미국채를 투자할 거냐, 또는 미국 회사채를 투자할 거냐 이런 선택지가 놓여지게 되는데요. 지금 국내 같은 경우도 금리가 워낙 많이 지금 낮아졌고, 그다음에 미국채 금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10년 쪽은 이미 1%대 미만이고, 그래서 아마 투자를 하게 되면 미국 회사채나 우량 이런 크레딧 쪽으로 수요가 좀 몰릴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국내 네. 보험사나 국내 어떤 기관들도 마찬가지로 미국 쪽에 대한 이런 달러 표시 채권에 대한 투자가 내년에 좀 늘어날 것 같고 보통 이제 투자를 할 때 이제 환해지를 같이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까지는 이제 이게 이제 FX 수합을 가지고서 이제 환해지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는 이제 우리나라 단기금리랑 미국 단기금리 간의 어떤 차이에 의해서 환해지 비용이라던가 환해지 프리미엄이라던가 이런 게 발생을 하는데 네. 올해까지는 좀 환해지 비용이 발생을 했는데 지금 연말 가면서부터는 이 비용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내년에는 이 부분도 조금 더 완화가 될 것 같아서 비용 측면에서의 부담도 좀 줄고 그렇게 되면은 달러 표시 채권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이 국내 투자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개선될 걸로 예상하고 있고 그래서 그쪽으로의 투자도 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들으시는 내용은 일반 대학교의 경제학부 한 3학년 정도 수준의 내용이 나가고 있습니다. 4학년 수준까지 가면 너무 피곤해질 것 같고. 중국의 경우 회사채 디폴트 규모가 전년 대비 크게 네. 증가하고 있다고요? 네네. 일부러 고위부도 낸다는 얘기도 왕왕 들리던데. 네. 우리나라 장기금리 변화에는 어떤 의미하는 바가 있을까요? 네, 일단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영 기업들의 디폴트가 좀 많았는데요. 네. 이제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의 칭화윤이나 이런 기업들이 지금 올해 디폴트가 됐고 지금 올해까지 한 1,600억 위안 정도 이제 부도가 났었는데 일단 중국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중앙정부가 좀 컨트롤을 하면서 이 어떤 디폴트를 관리하는 이런 경향들이 계속 있어 왔는데 지금 이번 디폴트 같은 경우에도 중국에서는 이번 코로나 이후에 중국 경기가 좀 반등하는 이런 흐름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시기를 오히려 구조조정의 기회로 좀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워낙 좀 부실한 이런 기업들을 다 계속적으로 지원하면서 끌고 갈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경기가 좀 회복되는 이 시점에서 기업들을 좀 정리를 하고 좀 우량한 기업들만 장기적으로 끌고 가자라는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디폴트가 일단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런 중국 회사채에 투자를 했다거나 뭐 이런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로 거기서 좀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 이렇게 디폴트가 발생을 한다라는 거는 중국 경기가 앞으로 반등하는 데 있어서 좀 성장 동력을 약화시킬 수도 있는 요인이 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절을 잘 하면서 아마 중국 정부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구조조정도 하고 싶고 경기도 잘 끌어가고 싶고 이제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컨트롤하면서 가게 될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상당한 규모의 기업들이 좀 디폴트가 발생하고 그와 관련된 일자리나 이런 문제들도 있을 거라는 거 생각을 하면은 좀 그런 게 전혀 없을 때랑 비교를 했을 때 중국의 네. 성장 동력은 조금 약화될 수 있는 요인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중국의 어떤 요인들은 국내 장기 채권 금리에 있어서도 맥스로 상승할 수 있는 어떤 레벨에 대해서 조금 낮출 수 있는 그런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중국이 얼마 전에 긴축 얘기가 시장에서 슬쩍 돌았는데 달러 유동성에 대한 대비를 미리 좀 해놓는 건가요?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번에 코로나 이후에도 네. 상당히 많은 유동성을 공급을 했고요. 그다음에 기업 부채 같은 경우에 GDP 대비 한 160% 이상 돼서 작년에 한 150% 대비해서 굉장히 10%포인트 정도? 그러니까 주요 중에서 제일 많이 빨리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더 이상 통화 완화를 진행하기는 되게 어려운 상황이고요. 오히려 약간 금융시장이 긴축적인 정책 기조로 돌아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코로나 이후에 가장 먼저 빠르게 반등한 경기도 또 중국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통화 정책의 정상화라던가 이런 것들도 다른 나라보다 비교했을 때 중국이 일단 가장 먼저 그 단계에 접어들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 이 부분은 좀 조심스럽게 좀 앞으로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계속 이제까지는 유동성 공급하면서 계속 완화적인 정책 기조로 왔는데 만약에 중국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통화 정책 기조가 긴축으로 조금씩 옮겨갈 수 있다. 그 시기가 아마 내년이 될 수 있다. 네.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각국 주변을 다 봐야 되죠. 네, 하여튼 복잡합니다. 근데 금리가 아직까지는 잘 관리가 되고 있고 뭐 일드 커브 컨트롤까지는 아니지만 네. 뭐 어느 정도 크게 특이 사항은 포착되지 않는다. 현재까지는 뭐 이게 컨트롤 밖으로 벗어난다거나 금리가 문제가 될 만큼 튄다거나 지금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뭐 긴축의 신호를 어느 중앙은도 주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맞아요. 현재로서는 안정적인 상황이고요. 오히려 앞으로 실물 지표가 개선되는 과정에서 중앙은행들이 조금씩 통화 정책을 정상화시키려는 신호가 언제 나올 것인가 네. 그 부분을 이제 체크하는 게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주식시장에는 크게 악영향 아니다 이렇게 결론하면서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초장기채 수급 전망이었고요. 하나금융투자 리서치센터 채권 애널리스트 이미선 연구원이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